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형사정책, 바른 형사정책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2023년 대비 바른 형사정책 교재가 또 새로 출간이 됐고요. 그 교재에 대한 강의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자, 이 형사정책 파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정직에서는 교정학 파트와 또 절반에 해당이 되는 형사정책 파트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7급 보호직은 또 형사정책을 단일 과목으로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9급 보호직에서도 2024년도부터 또 형사정책이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형사정책 파트, 특히 이제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정책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직 파트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여기서 문제가 배가 나오는 거니까 좀 더 꼼꼼하게 또 범죄 각종 범죄 원인론이라든지 우리 법령 제도 같은 거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 가늠하면서 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규정직과 보호직 모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사 정책의 개념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정책은 자, 한번 이제 개념을 쭉 한번 칠판에 적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그다음에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 수립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형사정책의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 범죄가 무엇이고 현상, 원인, 범죄 방지 대책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나가야 되고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범죄가 뭔지부터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되겠죠. 범죄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살인,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가 되겠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살인이나 절도, 강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중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구분합니다. 범죄는 크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형식에 규정이 된 것 이런 개념이죠. 법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한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형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형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전이라고도 있습니다. 살인, 절도, 강도 등 기본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게 형법전인데, 그 외에도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각종 행정법규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있죠. 그건 넓은 의미의 형법이에요. 바로 형법, 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이 범죄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각종 행위예요. 뭐 사회적 유해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다, 뭐 수많은 이제 학자들의 표현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는 뭐 절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겠죠. 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뭐 세치기라든지 뭐 이런 각종 해로운 걸 다 포함하는,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해한 각종 행위를 실질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살인이나 절도 등 도저히 국가가 형사 처벌을 해가지고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모두 실질적 의미의 범죄인 사회적 유해 행위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뭐냐,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뭐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죄의 구체적인 개념,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도 가끔 다루고 있고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가 범죄 성립의 3요소입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두 가지 체제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3요소를 모두 갖춰야만 되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말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이걸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범죄를 또는 범죄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살인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그죠? 사람을 살해하는 짓,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겠죠.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자체로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는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살인, 절도, 강도 뭐 이런 거를 법에 규정해 놨다라고 하는 건 위법한 걸 모아서 법에 적어 놨으니까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가끔은 예외적이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많이 쓰니까 이거 뭐지? 헷갈리는 분도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이 조각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라는 뜻이에요. 위법성 뭐 소멸 사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이 되고 소멸이 되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이게 정당방위. 뭐 정당방위니 정당행위니 긴급피난이니 등등 우리 형법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당방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덤비고 있어요. 그때 내가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쳤는데 그 사람의 땅에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람 죽었다. 그러면 일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정당방위니까 위법성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예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거지만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법한 걸로 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책임을 판단해 봐야 돼요. 네. 책임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의사 능력,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어야 처벌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죠? 처벌할 만한 그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뭐 꼬마 아이가 한 뭐 8살, 9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에서 뭐 계단에서 친구를 밀어가지고 친구가 계단 밑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뭐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다치게 한 행위 일종의 뭐 상해죄가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꼬마 그 친구 아이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 밀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판단 능력이 제대로 있다라고 보기가 곤란하죠.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탈락이 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형법에는 형법 구조에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너무 어리면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정신병적 원인으로 도저히 살인 분별의 능력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평가받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고 이거는 책임 능력이 탈락이 됩니다. 아니면 술에 아주 만취돼 가지고 인사불성인 상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책임까지 모두 갖추어야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형법에 10조 1항 2항에 형사책임 무능력자와 미약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달리 표현하면
심신상실자라는 게 있고 심신미약자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심신상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리분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건 책임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신미약한 경우에는 상실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애매한 경우예요. 그래서 정상인과 같은 판단 능력은 안 되는데 조금 미약한 상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감면시키기 위해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법원에서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감경한다였다가 최근에 PC방 살인 사건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반드시 감경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책임과 관련된 얘기니까 참고로 드렸고요. 이게 성립이 되면 일단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학자들이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의 종류가 무엇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재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범죄의 현상이죠. 현상. 우리가 범죄의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형사 정책이 유효하게, 그죠?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상 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각종 경찰 당국이라든지 교정 당국에서 일정한 사법 당국에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거, 그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통계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형사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한 통계를 작성할 때는 이게 반드시 사실과 100%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수범죄예요. 암수범죄는 수에서 누락된 범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100%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수범죄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수범죄는 또 우리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마약 밀매매, 마약 다 소탕을 해야 되겠지만 마약 밀매매라든지 또는 윤락행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해자 피해자 개념이 없고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과 흡입하겠다는 목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죠. 윤락행위라고 한다면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이것도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는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사당국에서 인지조차 못해가지고 아예 절대적 암수범죄라고 해서 아예 파악이 안 되는 범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누락된 게 있기 때문에 이 통계의 불완전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결국 암수범죄를 어떻게 탐구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많이 논의의 여지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도 그 탐구 방법 적어놨고 우리 시험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잘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범죄의 원인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 교재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 고전주의 시각이 있고 실증주의 시각이 있어요. 고전주의는 과거 17, 18세기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하는 만큼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고전주의에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범죄를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일정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관념으로 접근하는 게 고전주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19세기의 자연과학의 발달을 기초로 고도에 발달된 자연과학을 범죄자들에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를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탐구하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질이나 환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유전 인자가 안 좋거나 부모로 받은 어떤 기질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심리적인 어떤 특성,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환경,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소질과 환경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됐다. 예. 이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소질 환경에 따라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소질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정한 치료 조치라든지 개선 조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미 범죄를 하도록 결정됐다. 그래서 이걸 결정론이라고 불러요. 고전주의는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비결정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저거들은 요게 시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범죄 원인론과 관련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죄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범죄인 개개인. 개개인의 어떤 소질이나 특성, 환경 등을 다 따져서 원인을 찾아보는 방법이고, 고전주의는 그런 건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행위를 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범죄를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아야지.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여기는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분하면 소질 환경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파가 나눠지는데, 범죄 원인을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생물학적 원인론, 그 다음에 아니다, 심리학적인 게 원인이다, 심리학적 원인론, 그 다음에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원인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원인론은 그 사람의 어떤 유전인자라든지 신체 특성, 이런 생물학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범죄 원인을 찾아내는 실증주의 방법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롬브로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롬브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생내적 범죄인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사람입니다. 신체 특성을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이라든지 또 정신병적 원인 때문에 심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이 생리를 하는,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는 시기에 나가서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범죄를 절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목격이 되는데, 그 전문가가 분석하기에는 생리할 때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럼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원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적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사회 환경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회 환경,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어떻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은 적이 있죠. 사회학적 원인론에는 미시적 원인론과 거시적 원인론이 있어요. 미시라고 하는 건 작을 미자고 거시는 클 거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운 주변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자기네 주변 환경 속에서 거기가 뭐 어떤 친구들과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일종의 환경이죠.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 몇 명이 아버지나 누가 상습 절도범이고 하면 아버지한테 안 좋은 습성을 배워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생물학적 원인론이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습성을 보고 배워서 그러면 미시 환경론, 사회학적 원인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원인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자본주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약탈 상태 이런 게 존재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일정한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진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바로 지금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범죄 원인론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체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각종 원인론이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원인론이나 심리학적 원인론은 나오는 비중이 좀 낮고요. 이것도 이제 초기에 롬브로저라든지 이런 생물학적 원인론 같은 건 일부 출제가 되는데 그 외에는 사회학적 원인론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이쪽에 또 프랑스, 벨기에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범죄사회학으로 가서 미시론, 거시론 해가지고 수많은 학자와 주장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해에 규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거나 여기서 한 문제 또 다른 데서 한 문제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직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좀 더 높죠. 그것도 여기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다른 파트에서도 뭐 고전주의, 실증주의 비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의 현상과 원인. 원인은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원인을 이야기하는 주장이 다 틀리죠. 서로 막 대립이 되고 비판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학문이 다양하게 발전해 온 거고요. 파악이 됐다. 파악이 되면 이제는 범죄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범죄 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형사 제재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뭐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적 시각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엄중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일반 예방적 시각이고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한다. 그다음에 특별 예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재범 방지, 교화 개선을 통해서 재범 방지하는 거. 그것도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전제로 하면 이제 형사 제재가 따르게 되겠죠. 형사 제재에는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형벌과 보완 처분에 관한 우리 법령 규정이 있죠. 형벌하면 형법의 형벌론 파트의 규정들이고 거기에 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그리고 각 형벌의 집행 방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완 처분은 형벌 외에 또 다른 장래 위험성에 따른 제재인데 형벌은 과거의 법익 침해에 대한 제재라고 한다면 그죠? 과거의 일정 시점의 법익 침해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되겠죠. 보완 처분은 과거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 이 사람이 장래에 사고 칠 우려가 있느냐, 사회적 위험성이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과거의 법익 침해냐, 장래 위험성이냐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보완 처분과 관련해서는 형벌을 먼저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징역, 금고 있고 자격 상실 제도와 자격 정지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우리 형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거는 일단 형벌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관련된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 보완 처분은 형벌 외에 나머지 장래 위험성에 대한 제재고 대표적으로 뭐 전자감시제도라든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뭐 등등등 뭐 수많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완 처분은 일정한 교정시설에 구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 있고 보완 처분 중에 또 구금성 보완 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두고 범죄 수형자는 아니고 형벌이 확정된 게 아니라 보완 처분 중에서 예를 들면 치료감호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해가지고 치료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법의 소년원 속취 같은 경우도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입니다.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보안 처분의 일종으로서 구금성 보안 처분 이런 것들이 수많은 장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 처분이고요.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거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뭐 징역 얼마에 처한다 그러면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라 소년교도소를 가게 돼 있어요. 소년교도소가 우리나라 별도에 있죠. 김천 소년교도소. 그리고 소년 원송치 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일종이고 형벌은 아닙니다.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파트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간단히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알고 공부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론 파트와 법령 파트. 대체로 비중은 법령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해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법령의 출제 비중이 높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보신 것처럼 범죄의 개념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현상의 탐구 방법, 범죄 원인론의 이 수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법령은 기본적으로 여기 간단히 소개한 것처럼 형법, 그 다음에 보안처분 관련해서 보호관찰법,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 성중독 약물치료법, 여기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보안관찰법, 뭐 어느 것이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그 다음에 소년법,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 형법이 조금 비중이 높고요. 형법과 소년법이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이게 한 2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한 3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법에서 한두 문제 정도씩 한 문제 정도 비중으로 한 해 출제가 된다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법은 꼼꼼하게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정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들은 이 법에서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쭉 뽑아가지고 뭐 이 법의 중요한 내용 뭐 7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실전적으로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이론 문제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꾸 접근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끊임없는 반복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법령 문제도 아주 출제위원이 작정하고 세부적인 어떤 법의 구석진 곳에서 낸다면 그건 누구도 어려워요.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그동안 많이 출제됐고 출제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면 기본적인 문제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정리해도 평년 수준의 문제에서 한 70~80%는 일단 다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도록 더 우리 실력을 배양한다. 이런 관념으로 접근하기를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반복 학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쉽게 까먹고 또 사람은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또 반복하고 이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말 도저히 이게 더 이상 까먹어질까 싶을 만큼 사실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딴 때는 몰라도 되는데 시험장에서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야 그걸 풀어낼 수 있잖아요. 최소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죠?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 다 하고 뭐 순간적으로 벼락치기라도 상관없죠. 기억만 나면 되니까. 시험장에서 나오면서부터는 까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런 기술적인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학습. 최소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오늘 강의 들은 부분만큼은 오늘 밤에 반복 학습을 하고 주무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냥 한번 강의만 듣고 시간이 지난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져요. 이게 시간이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본론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